2023년 복지정책 이슈에 대한 쟁점을 다뤄보는 정책 설전 뽀라이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 복지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사회서비스 고도화 또는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망과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첫 번째 토론에서도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복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약자복지 기조에 따른 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 약자복지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곤 의원님께 약자복지 기조하에 추진됐던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됐던 주요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축소 문제라든지 약자복지 기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예산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약자복지가 도대체 뭐냐?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한 대목을 좀 옮겨 전달을 한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자립준비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 등 약자 보호의 복지를 집중하겠다는 게 약자복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제 필요한 일이기도 한 면이 있는데 실제 그러한가라는 것을 이제 예산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복지라는 게 정말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에서 관철이 되느냐.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게 노인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회 2023년 최종 결과에서도 정액이 있었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2022년에 비해서 얼마나 정액을 했냐 했을 때 이제 내소르게 8조 7천억 13.2% 정액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를 보면 자연증가분도 많고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재정 전체가 늘어나고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특히 노인 돌봄이 중요한데 기대만큼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 강조했던 약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축소되고 예산도 상당히 줄어서 그러면 약자복지라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에 드러났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노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실 사회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자복지하고도 또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번 정부의 사회 서비스의 추진 방향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강일구 원장님께서 약자복지 또는 또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의 사회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재정 배분을 하고 민간이 그것을 수행해 온 이제 오랜 전통이 있고 그리고 핵심 제도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전달 체계는 사실은 거의 오픈된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보육의 그 전달 체계도 상당 부분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보면은 민간 중심의 운영 그리고 시장화의 성격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변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공공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른 민간 시장에 파급
을 하기도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뭐 협소하게 보면은 그냥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그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성 강화는 모든 뭐 서비스 영역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공공성을 넓게 해석을 한다면, 정부가 책무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인 체계로 전체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정책이 대거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나 여러 그 유형들이 이 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들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 그 비중을 보면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뭐 20% 미만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것이 어려웠는지를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다변화가 또한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을 병행해서 좀 준비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정부에서 약자 복지와 더불어서 이야기됐던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신성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약자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과 같이 추진이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만 말씀드리면요, 강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이 이제 장기 요양이고 뭐 보육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2008년에 그 장기 요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보육을 대폭 강화한 게 이제 2007년부터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은 거의 무상보육에 가깝게 왔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돈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서비스 제공자도 준비가 덜 돼 있고, 근데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을 출발했는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됐죠. 그래도 상당 부분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출발 자체가 공공이 할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서비스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서울요양원 있잖아요. 그거 줄 섰거든요. 거기 가보면요, 왜 줄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에도 가셨고 해가지고 요양원을 여러 군데 가보고 했는데 바로바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바로바로 그때. 근데 다른 데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간 되면 돌아가면서 갈아주기 때문에 진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서울요양원 같은 공공시설을 전국에 쫙 다 깔아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민간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는 불가피한 거고, 근데 민간한테 들어오는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그 제공 품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정부까지는 그 보육 같은 경우에는 공공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육도 그렇고 장기요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이게 역할을 늘리면서 실제 더 와닿는 거는 민간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왕창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일정한 선의 기준까지는, 기준적인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까지는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을 대폭 낮춰주고, 그 위로는 본인 부담을 좀 넓히더라도 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의 어떤 생산성 향상, 고도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우리가 시장화라고 했을 때 복지 서비스는 자기 부담을 안 하고 다른 보험료나 그 세금으로 재원 마련된 것으로 내가 뭐 이용료 부담 안 하고 받는 것, 그 다음에 시장화는 무조건 내가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영리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 이제 이런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영리 사업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들은 인적 서비스고 부가가치 창출이 잘 안 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사실 이렇게 공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같은 어떤 시장적인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고 하는 것,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 영역에서의 강한 규제, 그 경제 영역과는 다른 성격의 규제의 작동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사회서비스 시장은 우리가 보통 서비스 산업 이야기할 때도 이제 시장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있고 또 비시장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비시장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이 그것들을 위탁받아서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주로 소득 보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확대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다 보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값비싼 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의 질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의 어떤 그런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 사회 서비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제 도대체 사회 서비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한번 보려고 복지부 들어가서 사회 서비스를 쭉 찾아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선정해준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을 보니까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식사와 영양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의 뇌 기능을 향상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난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는 기준 중위 소득의 150%, 140%에서 딱 이렇게 제한을 해서 밑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120에서 그 사이와 기준 중위 소득 120 사이 3단계로 나눠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부가 이게 적극적으로 저는 사회 서비스에 이런 좋은 서비스를 개입을 해야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시장에서 사면 전액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서비스를 이 정부의 사회 서비스의 영역에 끌어들여서 거기서 기준 중위 소득의 한 200% 이하든 최소한 중산층 정도까지는 좀 더 가격을 통제하면서 공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시장에서 완전 구매하는 것보다 좀 적게 하고 질은 관리가 되고 그런 서비스 시급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에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보통은 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특히 대상자 중심으로 장애인, 몰인, 환자, 그다음에 아동 등등 이렇게 국한해서 복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부 영역으로 크게 이제 확대하면 환경, 주거, 교육 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서구 이제 복지 국가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사회 서비스의 공공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상당히 이제 길게 이어져 왔고, 한국은 불가피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정부 정책 자체가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실 내용의 복지부 하는 사회 서비스의 실 내용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바우처 사업들이죠. 이용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정책은 큰 어떤 혁신과 비전 이런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고도화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거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이제 고려한 입장인데, 고도화 필요해요. 또 너무나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화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이 내실 있게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진흥을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기금을 조성해서 뭐 진흥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지금 제정을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고도화와 다변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정 정도 민간 협력의 과정에서 공공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제 민간 협력도 함께 전개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공공이 박약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도 다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뭐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뭐 OECD 국가라든가 사회 서비스가 발전한 국가에는 국가가 하나의 고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경제학적인 시선에서 보면 국가가 고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숙고를 해야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사회 서비스원을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괜찮은 일자리로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4대 보험도 되고 질 좋은 대우를 받을 때 사회 서비스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의 어떤 보고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있고, 국가가 또 이제 고용주로서 역할을 정대할 수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를 하되 민간 영역만 쳐다보지 말고 공공의 영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기본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커져 왔는데, 사회 서비스도 우리 시민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시민이 생애 속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장치로서 사회 서비스가 절실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도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인식을 확대해서 모쪼록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좀 사회 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새 정부가 그 기존의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기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자 복지 기조가 기존의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가 서로 대비되는 그런 그 논의 구조나 쟁점이 있다면, 앞으로 아마 이 새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바라볼 때에는 이 공공성과 또 민간을 확대하는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실의 안상훈 사회수석이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강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사회 서비스,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는 사회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의 방향은 이전에도 시도됐고,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윤 위원장님 조금 네. 보완해서 좀 네네. 말씀해 주실 부분이 네. 있으면.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공적 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공공성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책임성, 공적 책무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공 영역의 공공 주체 혹은 정부, 지자체의 공적 책무성은 그냥 공공이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나 규율이나 그다음에 관리 기준들,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를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전체 사회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책 당국의 책무를 수행해낼 때 이게 전반적인 고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정부가 직접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렇게 축소해서 보는 시각은 아주 오래전의 시각 같고,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중심이 돼서
공적 책무성이 있는 가운데 전개되는 방식까지도 공공성이 결미로 바라보니까 공공이 어떻게 이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이라고 해서 관료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상 사회 서비스는 우리 이용자 측면에서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 넉넉하면 문제 없지만은 돈으로 사는데 버거운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질 낮거나 아니면 그거조차도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간병살인 같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목도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분야가 사회 서비스고 그중에 특히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실패했다고 보는 게 너무 직접적인 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공공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 그 서비스 연계나 또는 그 품질을 높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게 이제 또 공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 적어도 소득 지원보다는 서비스를 강조하신 만큼 서비스에 대한 지원들 좀 소득계층이 취약한 그 약자들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좀 포괄해서 구매에 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면 지난 정부하고는 좀 확실히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사회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돌봄이에요. 초고령 사회에서 65세 이상 또는 75세 초고령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거든요. 돌봄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자체가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게 강한 정파성이 들어가서 그렇게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의료 서비스거든요. 의료 서비스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3박 4일 갔다 왔는데 초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은 중심은 의사들이에요.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우리로 치면 개호보험이죠. 개호보험 장기요양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도 하고 다 같이 해요. 그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지역 포괄 케어예요. 지역 포괄 케어를 하는데 그 중심이 거기 이제 의료기관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전 정부는 의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의사가 쏙 빠진 상태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지금 시범 사업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5년을 저는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돌봄의 사회 서비스의 출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는 지금 일부 의료기관들이 그걸 지도하거든요. 노원구 같은 데 가면 파티마 의원이라고 거기가 그거 해요. 의원도 하면서 왕진 서비스도 하고 그럼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도 같이 해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약자복지 관련해서 뭐 첫 번째 토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두 번째 토론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또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2023년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을 다루는 정책설전 뽀라의 신년 특별기획 두 번째 주제인 약자복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연금 개혁과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